오늘 함께해줄 전문가는 한화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께서 오늘 마감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제입니다. 박스권일 것이다. 그러니까 1830에서 한 1930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1800도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한석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선물 쪽은 매수를 하면서 네.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어저께부터는 사실 선물이 오히려 매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1800선이 방어가 된다고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겠죠. 더군다나 오늘 62동 평균선마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우 좀 취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선이 꼭 어떤 무슨 의미 있는 지표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뭐 깨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이제 1800선 초중반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방어가 될 법도 한데 지금은 그것까지 지지선까지 위협을 받으니 지금 투심이 극히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예측을 놓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최민규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 역시도 1800선이라는 데 그렇게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장은 이제 펀더멘털로 흘러가는 장이 아니라 조금 이제 센티멘털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은 무시하고 이슈 때문에 이제 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0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마음속에서 지우시고 언제든지 1800선을 하회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이보다는 좀 조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도 조금씩 다시 보수적으로 의견을 턴하는 걸까요? 분명히 어떤 증권사에서는 미니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점쳤는데 지금 한 해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다 모두 숨을 죽이고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혹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의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조차도 혹시 이게 투매로 변화하지 않을까? 네. 너무 과도한 염려인가요? 일단은 개인의 투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던지고 개인들이 깜짝 놀라서 물량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신용 관련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의 투매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투매가 2번 나오면 대바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개인의 투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일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쁘죠.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에다가 기관까지 오늘 이제 매도에 합세를 했고요. 수급이 굉장히 악화된 모습 보여줬는데, 네. 오늘 아침 이제 기사로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제까지 26일 정도 연속 매수, 즉 순매수일 신기록을 좀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매수해준 금액은 약 한 2조가 안 되는 정도로 매수해준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할 정도로 이제 시장을 좀 지탱을 해주려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매수량에서 현재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유로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제 내년에 바로 있을 유로존 저성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 매물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국채 발행 이슈들 국채 발행은 이제 어제도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탈리아 국채 금리 굉장히 높게 치솟았죠.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수급 개선은 당분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도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조심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동희 대표께서 얘기한 증시 방어 역할을 하는 연기금까지도 오늘 매도로 돌아서면서 네네. 좀 불안한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 어제 IBK 수사증권 이문주 대리께서 1800도 이탈할 가능성 열어두세요라고 어제 이미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추가 하락으로 이번 주 내내 지금 약세 흐름입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이제 환율도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12월 들어서 환율이 이제 1130원대에서 이제 1160원대까지 이제 오늘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8월 달에 그 장이 급락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지면 환율도 이렇게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상승하는 그러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로존 해결책 미흡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가왔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달러화 대비 다른 이제 통화들이 전부 다 그 동반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약 한 1160원 정도까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성장 국면의 돌입으로 인해서 현재 그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 주가와 환율이 그에 따라서 그러한 그 변수로서 이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처럼 이제 돌발악재가 그렇게 추리한 것이 아니고, 아닌 이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현재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은 8월 달, 9월 달처럼 환율이 뭐 하루에 10원씩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없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 환율까지 알아봤습니다. 중국 증시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2009년 2월 1일 최저치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정시를 팔리고 있는 동안 상하이 지수는 점차 지금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오늘도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까, 차장님? 예, 지금 중국 증시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저점도 이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일단 지난번에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 전망치가 PMI 지표가 전망치에 미달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한 어떤 불안 요인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월 달 FDI, 즉 외국인들이 국내에다 투자한 자금의 동향이 전년 대비 사상 처음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덕분에 위안화가 사실 지금 강세의 모멘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둔화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안화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바스켓 흐름에 따라서 중앙 정치국에서 이걸 다 통제를 하는데, 통제하는 환율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 내부의 어떤 펀더멘탈 요인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안화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주변국, 즉 홍콩이나 싱가포르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중국은 지금 기댈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를 했을 때 네.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 역시도 중국에 굉장히 중국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저성장이 확인된 반면에 이제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은 좀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러한 중국 시장의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이제 상해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금일도 역시 그 홍콩 시장도 그 급락을 하고 중국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좀 침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물가 지수는 잡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4%대, 2%대, 생산자 물가 4%대로 이렇게 물가 지수가 잡히고 나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성장 정책으로 스탠스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은, 하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급속도의 성장, 예전과 같은 그러한 급속도의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고 내수부양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그 긴축 정책을 피는 데에서 그 성장 정책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바꾸지는 않고 어느 정도로 충분히 시간의 그 여유를 두면서 서서히 바꿔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은 사실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저성장 국면에서 기댈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경기 그 글로벌 경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내준 다음에 전체의 글로벌 성장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중국도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는 못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회복을 해주고, 그렇게 중국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 관련주에도 조금씩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했을 당시,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네네. 그런 것을 긍정적인 모멘텀을 삼아 우리 시장도 미니 랠리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틀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봤을 때 좀 네, 정정을 그렇죠. 하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좀 내년까지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계속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오히려 하락했을 때 네. 조금만 이제 시간의 텀을 좀 길게 보시고 네.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은 당연히 성장 쪽으로 스탠스를 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호흡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좀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인한 그 관련주들을 좀 짚어볼까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달러화 강세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국제유가, 금, 원자재 할 것 없이요.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따른 업종의 영향까지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금속 가격들이 서서히 이제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한 주가에 상당히 직결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요한 원인은 지난번에 오펙이 산유량을 서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존에 정했던 산유량을 그대로 이제 고정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고정이 아니라 이제 감산을 하기로 합의했던 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인하는 식의, 말하자면 이제 실질적으로 증산을 하는 그런 스탠스로 바뀌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는 수급상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둔화 요인이 결국 원유 수급에 차질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 원인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요 사이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 사이드가 확장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다소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든지 또는 횡보를 한 이러한 흐름은 나타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금 가격은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네네. 아시다시피 워낙 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금속 중에서도 특히 귀금속과 관련된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주가를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네. 이번에 금 가격 하락이 다소 수급적인 논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들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금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금 가격은 좀 더 추가 하락이 네.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고려아연도 좀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금 가능성이 있는 것 관련주도요. 같습니다. 네. 최민국 과장님께서 그러면 정유화학주는 어떻습니까? 정유화학주 역시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오늘 하락, 특히 이제 오펙의 증산 문제랑 이렇게 섞이면서 오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정유화학주들이 좋으려면 중국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중국이 좋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좋아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 과정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인데, 유로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한 유동성 공급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FOMC에서 QE3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둔화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스탠스를 좀 맞춰가지고 단기적으로 정유화학주는 좋지는 않다. 하지만은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특히 정유화학 중에서도 정유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는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투자자와 중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약간 대응 전략이 다를 수도 있겠군요. 정유화학주는.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매도 관점이 맞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제 많이 인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구간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을 거치면은 결과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로 다르다는 건데 그럼 이 업종 종목은 어떤가요?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주도주였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는 뭐 네. 차화정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차화정을 정리를 하는 거네요. 2011년을 돌이켜 봅니다. 이렇게 차화정이 끝물을 네. 이렇게 우울하게 맞이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랠리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50% 이상 보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먼저 시장에서 조금 이제 겁을 먹고 먹기 시작을 했던 게 자동차주들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며칠 전부터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자동차주들의 성격은 2011년 중반까지 시장을 이끌었지만 이후에는 시장에서 이제 하락을 버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도 현대차 계열차 필두로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이 다시 회복할 때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지수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지수를 지탱을 해주던 이제 자동차주들이 갑자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시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화두는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EPS 증감률이 좋은 즉 올해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실적 예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위주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PER을 산정을 할 때에도 1년 뒤의 지표를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하지만은 시장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 분기 실적이 충분히 좋을 만한 종목들을 피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감률이 현재는 좋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 자동차 판매 대수도 현재는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자동차가 시장에서 관심을 현재 끌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러한 자금들을 IT로 갈아타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주도주에서 이탈한 모습이 보이므로 앞으로도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은 지금 이걸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실 텐데 한번 매도를 끊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실 것 같네요. 예, 일단은 끊고 가고 네. 그 다음에 시장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IT 쪽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워스트 이슈 살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가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투자 소식은 그 관련주들에게는 과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약세장에서도 최근에 선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민규 과장님,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김동희 대표님이 있었으면 약세장에서도 기분이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워낙 저 헬스케어 관련주를 그렇죠. 좀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시장에서 지금 조금은 현재는 제 마음이 좀 슬프다고 좀 표현해야 맞나요? 좀 슬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이슈를 등에 업고 시장에서 수익 어느 정도 시장은 급락을 하였지만은 상한가에 들어가고 5% 이상의 급등을 보인다는 이러한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는 단편적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어려울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일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그리고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개선을 이끌 종목으로 이제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이제 그 헬스케어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 사업 이쪽을 이제 보강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세움 메디칼이라든가 바이오 스페이스 아니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이제 금일 상장한 이제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로 현재는 시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의 발표로 이제 주가는 추후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단발적인 이슈로 이렇게 상승한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면서 급등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 그리고 삼성의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시장에 발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바이오주의 대표주나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측면처럼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부 IT 부품주들은 또 약세장에서 선방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연말 종목별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오늘 오전에도 뭐 인프라웨어나 뭐 STS 반도체 등 이런 종목을 아직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승호 차장님께서는 이 소프트웨어 또 반도체 관련주들, IT 부품주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장세가 어떤 특별한 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잘해봐야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 개별주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삼성그룹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모멘텀도 역시 하나의 이제 투자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그 결정은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차세대 신수종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선택했던 여러 그 선택 대안 중에서 태양광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다소 좀 완만하게 또는 내지는 축소하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에 살아남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일단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이건희 회장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전략적 뒷받침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종합기술원과 같은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그 전담 소프트웨어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일단 밝혔고 또 하나는 미국 MSC 아메리카라는 이제 현지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애플 본사 바로 옆에 그것도 설립한다. 이런 결정도 있고요. 또 구글 출신의 데이비드 은이라는 아주 걸출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영입하는 이런 결단도 내렸습니다. 따라서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이렇게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생명력을 가지고 갈지는 물론 이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트레이딩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판단이 쓰고요. 관련한 인프라웨어라든지 디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립 이상의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개별주에 대해서는 네. 개별주에 대해서는. 네. 지금 연말에 지금 개별 종목들이 몇몇 좀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종목들 일부 테마 형성된 것들 트레이닝 노려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워낙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좀 상회를 시키면 그것도 성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IT 부품주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종목별로 판단이 아주 재빠르게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3일 연속 하락입니다. 좀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불협화음, 지금 EU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내놓은 대책들조차도 각국이 해결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 유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EU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려고 제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계속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게 그 EU 그 회원국이 20여 개국 전부 다 이렇게 만족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현재 좀 조정의 폭이 좀 깊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상승을 위한 이유를 찾고 싶어도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의 그 시장 상황보다는 수급 쪽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도 현재는 매도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급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 싶으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연말에 배당을 노린 그 인덱스 펀드들의 이제 현선물 스위칭 매매 또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매의 유입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역시 오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5 이상으로 물론 배당을 그 고려를 한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5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좀 기대를 해보기 어려운 부분이 됐고요. 만약에 연말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8 이하로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그 스위칭 현선매 매매 같은 것도 충분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연말에는 어느 정도의 그 회복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좀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내일 역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 또는 강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세장 국면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약세장 국면 속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1900대에서 1820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종가부터 또는 이제 내일 아침 시가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매수 가능하다는 관점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에서 갈아타는 IT 또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IT 중에서도 삼성전자로 집중을 하시고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의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집중을 하셔서 그 마지막으로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예측은 힘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문제가 만성 증후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기대를 가져볼 만한 연말이 있다면 그 연말 배당률이 프로그램 유입 정도인데 네네. 그것도 급등 정도가 아니라 이제 회복 정도. 네, 맞습니다. 조정에 따른 분할 매수가 유효한 업종으로는 IT와 중국 관련주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승호 차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예, 뭐 일단 지금 지수와 관련된 대형 우량주 측면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스탠스가 아직은 기존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하시는 뭐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지금 현재 지수가 버티고 있는 것 자체도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수요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내년도 특히나 forward EPS에 대한 전망치가 대부분 좋지가 않습니다. 즉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매출 규모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각 기업의 마진 방어력, 즉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추종하는 매매 전략은 그렇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내년 초 배당락을 이용해서 뭐 만약에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사실 워낙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런 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여전히 좀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예. 네. 전문가들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차라리 12월에 악재 나올 것들 다 나와서 끝! 내년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뭐 12월 안에 끝날까요? 과연? 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동양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